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1990년대에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모았던 만화가 있습니다. 슬램덩크인데요. 이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됐습니다. 개봉된 지 한 달여 만에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원작을 사랑했던 3040 세대들이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을 이어가는 가운데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에는 영업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풍인 것 같은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3040 세대들이 슬램덩크에 열광하는 그 이유, 그 바탕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농구로 된 소재로 된 그 만화가 많고 대부분 그런 걸 많이 보세요.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바로 그 장본인인데요. 여자친구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농구를 시작한 주인공이 고등학교 최고의 스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이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까지 하니까 농구의 인기를 과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 좋아해요? 농구요. 농구요? 직접 하는 거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농구인데요? 농구요? 네, 농구요. 농구 좋아해요? 네, 왜요? 재밌잖아요. 영화관의 떼창이 울려 퍼집니다.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돌아온 만화 슬램덩크의 주제가를 함께 부르는 특별 상영. 400석 넘는 좌석이 예매 2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슬램덩크가 극장가에 몰고 온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열풍의 중심엔 그 시절 청춘이었던 3040 세대 남성들이 있는데요. 서너 차례 또 그 이상씩 보는 이른바 N차 관람은 기본이고 주제가를 함께 부르는 싱얼롱 행사도 모든 객석이 꽉 들어찼습니다. 네, 한마디로 진짜 열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은 이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극장 가서? 원래는 저 이거 대본을 딱 보고 이거 영화 안 보고 방송 나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퇴근하고 부랴부랴 가서 봤는데 이 성실성, 네. 네,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안 봤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이게 이제 오프닝 장면에서 그 북산 팀의 애들 그 스타팅 멤버들이 하나하나 이제 러프 스케치로 하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입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딱 보는데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거야. 마치 내가 그 순간 명예의 전당에 딱 입성해서 어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구나. 네. 딱 그런 기분이 들면서 뭔가 심장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저 오프닝 장면이 지금 팬덤뿐만이 아니라 팬이 아닌 관객들한테도 막 눈물샘을 자극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저 장면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게 원작자가 이노우에 다케이코라고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작가인데 이 만화가 인기를 끈 다음에 TV판 애니메이션이 나왔었고 지금 극장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TV판은 원작자가 개입을 안 했었고 극장판은 이제 직접
연출을 하면서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딱 넘어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의 어떤 자의식 같은 게 굉장히 잘 들어있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극장가가 굉장히 무너지면서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좀 관객들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라든가.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저는 슬램덩크 팬은 아닌데 슬램덩크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개봉 첫 주에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이거 좀 인기가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딱 보고 인기가 있을 거라고 딱 전망을 하셨다는데 뭐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딱 전망을 하시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원작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서사적 힘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게 이제 만화 TV판이 굉장히 그림이 약간 조악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원작자가 개입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작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3D라는 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만화인 건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이제 셀 쉐이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면서 뭐예요? 이게 손으로 스케치한 것 같은 느낌을 살리는 기법이거든요. 보통 3D는 말하자면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 떠올리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코믹북으로 보셨던 사람들이 이 작가의 어떤 터치를 느낄 수 있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제 그림을 완성해내서 그것도 많이들 보러 오시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전 선생님 뭐 이렇게 꽂히셨던 거 이 영화? 일단은 손희정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노우에 다케이코 자체가 저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일본 내 평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뽑은 만화 역사 50년 중에 만화 랭킹 1위 작품이 이 작품이고 그다음에 일본 미디어에서 뽑은 예술 100선에서도 1위에 뽑혀 있는 정도의 이제 원작이 워낙에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작을 못 본 사람들도 이 작품에 바로 꽂힐 수 있게 하나하나의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놨고 일단 스토리가 주는 힘이 엄청난 박진감이 있고 연출도 이게 과연 처음 한 사람이 맞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작품이 처음 개봉했을 때는 그 누가 그러면 이거를 흥행을 처음에 끌어갔느냐 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이 작품을 한번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잘 이해가 될까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 중에 인피니티 워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개봉을 하고 나서 한 26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26년이 흘러서 엔드게임을 상영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클라이맥스에서 끝나는 스토리의 원작 만화에서 거의 그 상태에서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 뒷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산왕전이 최강 어떤 끝판왕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제작진 가운데 한 명이 무려 3번이나 이 영화를 봤다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일어나라고 영화를 봤다. 이건 사후에 좀 조사가 필요한 일단 대목이라는 걸 확실히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 제작진의 한 명 내가 누군지 대충 감이 와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N차 관람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는 것. 네. 이게 그러니까 그 200만이 넘는 어떤 그 관객 수를 기록했던 그 동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이렇게 N차 관람까지 하면서 이 영화에 푹 빠져드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기법상의 문제, 단순히 이런 것만일까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 N차가 보통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면 일단은 자막판을 보고요. 그러니까 일본 성우가 목소리로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한국 성우가 한 더빙판을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수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특수관? 예컨대 돌비 서라운드 이런 데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2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북산고등학교와 산안고등학교가 결전을 벌이는 그래서 슬램덩크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 경기를 2시간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 튀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서라운드로 더 잘 듣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3차, 4차, 5차 막 가는 거죠. 제 주변에는 10차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10번을 봤다고요? 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희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한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래 오프닝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작품이다. 이게 그렇게 나는 알고 있다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봤잖아요. 네.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요? 보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오타쿠란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시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팬덤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일종의 그러니까 계속 남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같은 팬덤의 일원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좋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N차 관람도 역시 선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도 이게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러 번 봐야 되는 그 이유와 동기. 지금부터 한번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그 슬램덩크 수입사 대표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 수입사 대표가 자기는 확신이 있었다. 뭘 보고 탑건 매버릭이 흥행에 성공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후속편인 탑건 매버릭이 나왔고 그것도 엄청난 지금 흥행 성공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건 이제 그 전 어떤 애니메이션은 아니었고 만화였지만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죠. 어떤 이제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 슬램덩크 말고 탑건 매버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또 인기를 끌었을까? 우리 영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탑건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원작이 개봉을 했었고요. 36년 만에 후속작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제작진 그 3번 보신 분이 저희한테 슬램덩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셨을 때 편집장님도 저도 매버릭 얘기부터 했어요. 같이 보면 이제 얘기할 게 있겠다. 근데 이게 36년 만에 개봉을 하면서 지금 사실 전 세계 역대 박스 오피스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이제 개봉한 영화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셈인데요. 그 영화 보면서 상당히 위화감과 뭔가 그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데 어떻게 36년이 됐는데 탐 크루즈는 변하는 게 없느냐. 도대체 뭘 먹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탐 크루즈의 놀라운 점이고 한편으로 이제 탑건 매버릭이 향수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성을 띈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탑건 매버릭을 안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살짝 굉장히 단순하지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건도 그렇고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도 같은 자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자막이냐면 1969년 3월 3일 미합 중국 해군은 최상위 1%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시설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엘리트 교육시설의 이름이 탑건입니다. 매버릭은 이제 탐 크루즈의 어떤 코드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버릭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0여 년 전에 탑건을 졸업했던 전설의 파일럿 매버릭이 교관으로 발탁되어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매버릭이 30년 전에 이 탑건에서 교육받는 과정의 내용이 탑건 1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버릭이 탑건으로 다시 이제 교관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왜 돌아오게 되냐면 이제 가상의 적국이 굉장히 험준한 협곡에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제 폭파해야 하는 어떤 미션이 있고 이 미션을 위해 12명의 최고 엘리트 조종사를 훈련시켜서 그중에 이제 6명의 파일럿을 길러내는 게 임무인 거죠. 영화 2시간 내내 이 훈련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어느 학생도 톰 크루즈가 매버릭만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매버릭이 그 임무에 함께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 임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탑건 1편 같은 경우는 이게 소년의 성장담이기는 한데 그 성장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연인과의 관계
였다고 한다면 36년 후에 돌아온 매버릭이 또 이제 또 한 단계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냐면 자기의 실수 때문에 1편에서 죽었던 친구의 아들과 제외해서 이 아들과 유사부자 관계를 이루면서 아버지로 성장함으로써 남자가 된다 하는 이런 차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이 흥행한 거나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흥행한 거 했을 때 이제 왜 흥행을 했을까? 왜 사람들이 열광할 때 가장 쉽게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른바 추억팔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술 비평이나 문화 비평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꼭 도전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명작의 비결, 흥행작의 비결은 어떤 것인가? 그걸 다 알면 그걸 다 알면. 근데 실제로 그거 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베스트셀러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작가가. 근데 요것도 약간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면 이제 왜 퍼스트 슬램덩크 이야기를 하는데 왜 탑건 매버릭이 떠올랐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두 영화가 모두 스포츠 영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건은 군대 영화지만, 그러니까 전쟁 액션 영화로 분리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동료들과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다지게 되고 그리고 목표에 이제 달성을 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냥 단순히 그거라면 이 모든 영화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들의 어떤 특징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낯설지만 친숙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탑건의 낯선 점이 뭐냐 그러면 군대 영화인데 거기에 애국심이나 뭐 이렇게 막 군대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엘리트. 그러니까 80년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스포츠 영화, 그러니까 만화들 특징이 뭐냐면 껐떡하면 마구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축구를 하면 불꽃슛 막 해가지고 뭐 통키의 불꽃슛. 그거하고 또 다른 뭐 독수리슛 뭐 별의별 게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슬램덩크는 리얼했어요. 물론 그게 뭐 NBA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을 어떻게 얘들이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리얼한 그걸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두 작품 모두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공통의 가치를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까 아버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가부장제적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남성이 그걸 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말을 알고 있어도 다시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매력들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이른바 N차 관람이나 아니면 뭐 리바이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후본 프리퀄이 됐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탑건이나 슬램덩크 같은 작품들의 어떤 흥행 같은 것들을 놓고 분석을 할 때 레트로와 뉴트로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레트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향수에 기대서 뭘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욕망 같은 거라고 한다면 뉴트로는 뭐냐면 30년 전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슬램덩크 같은 걸 보러 가는데 지금 10대 20대도 슬램덩크 굉장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뭐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 같은 거 굿즈 파는 스토어가 열렸는데 여기에 지금 20대 30대들이 가서 오픈런 한다는 거잖아요. 대기표 막 300번까지 뽑고 이렇게 숍을 오픈하면 1시간 만에 이제 완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과거의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패션이고 유행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경험해 본 적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것이지만 어떤 세대한테 완전히 새로운 것인 이런 식의 이제 인기를 같이 끄는데 레트로에서 작용하는 굉장히 큰 어떤 요소는 뭐라고 분석이 되냐면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가 좋았던 시절이라고 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23년 너무 힘든데 1990년대 한국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샴페인 터트릴 때 그죠.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렸다라고 얘기할 때였고 과소비라는 단어가 막 유행하던. 그다음에 뭐 독재 끝나고 문화의 시대가 열렸고 서태지 같은 사람들이 문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나오고 네네. 이러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그냥 단순히 레트로거나 뉴트로라서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잘 만든 작품이어서 팔린다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국에 이제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2015년 즈음에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예, 있었죠. 정확하게 향수 상품인데 그 그때 70년대 얘기 그런 거. 예, 이게 왜 영화화가 됐냐면 그 전해쯤인가 세시봉 멤버들이 예능에 나왔다가 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그걸 이제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 이제 흥행은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이 딱 시대와 만나지 않는다면 그냥 향수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제 히트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알아도 다시 보고 싶어진다는 건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각각의 세대나 어떤 성별 특징이나 무엇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지금 희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대면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신화적 힘, 서사를 제공을 해주는데 네. 이 두 작품이 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는 녹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심리라든지 내지 뭔가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관통해 들어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성을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그러니까 과거된 향수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램덩크 열풍의 이면을 좀 짚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희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슬램덩크 그 열풍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뉴트로, 레트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추억, 좀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단어로 대체를 해도 사실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과거형이 아니라고들 그러거든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해요. 곱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이제 그 감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장기 기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겪어서 그게 이제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해마를 거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돼 있는 상태 그대로 보관될 때는 그게 기억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그 참고 비슷하게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그게 다시 소환돼서 다시 뇌 속에서 활성화될 데는 현재적인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억이 소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환된 과거의 어떤 기억이 현재의 계기와 다시 맞물려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거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슬램덩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현재성을 조금 전에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의 범주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조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억이 다시 현재에 맞춰서 업데이트되는 과정, 재조정되는 과정. 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향수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향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향수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그때라고 하는 건 사실 다 현재화된 기억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IMF 직후에 한국 영화 산업에서요. 향수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친구라든가 품행제로처럼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가 이제 97년, 9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다 망한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좋았지라고 하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여전히 강인한 남성들이 이렇게 부산을 뛰어다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7, 80년대 어떤 레트로 패션을 향유하게 하는 품행제로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죠. 네네. 그 아까 고 씻는다 얘기했는데 예, 기억이 이제 그 우리 저장될 때도 이야기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밖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도 역시 이야기 형태로 재구성돼서 나오는데 그거 이야기 될 때마다 구전성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변형이 돼요. 근데 이번에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 저는 뭐랄까 굉장히 이 작가가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으로 소환해드린 사람이 송태섭이에요. 이거는 원작 슬램덩크에서는 거의 강백호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백호는 아마 작가가 그 20대 이제 후반에 이 작품 처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로부터 26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작품을 다시 이야기할 때 왜 그 당시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송태섭을 불러들였는가 하는 데서 저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26년 전에 이 작품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더 이상 농구를 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극장에서 열린 동창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 영화 보면서는 각자 이제 어떤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이 영화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소환이 되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 세대는 만화를 보면서 인생의 어떤 가치를 많이 배웠어요. 이 작품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시합 종료예요. 라는 안 감독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저도 살면서 꽤 여러 번 다른 친구들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이럴 때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송태섭으로 바뀌면서 송태섭 차남 콤플렉스를 또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그 강백호의 슬램덩크에 열광했던 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윗세대와 그 윗세대는 산업화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세대는 민주화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 세대는 너희들이 뭐 한 게 있어? 뭐 좀 뜨거운 거 있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차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송태섭을 딱 불러들이는 순간 뭔가 지금 세대도 이 작품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을 드리자면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타고난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체도 좋고 잘하는 사람이고 송태섭 같은 경우는 키가 168인 거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이고 그게 이제 키가 핸디캡인 사람인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퍼스트 가드가 되고 결국 이제 영화 끝에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는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강백호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거를 성취해내는 노력한 사람의 서사가 시대 정신이 된 거 아닌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억은 저장된 그대로 소환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각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노우에 다케이코 얘기 조금 하면 여기서 송태섭 선택한 게 그리고 이 친구 송태섭의 이 포지션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해서 성장해서 성공했다 여기에서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멈춘 게 아니고 주변의 동료들을 같이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만큼 더 이게 폭이 넓어졌고 더 시야가 어른스러워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메시지도 이렇게 담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더 나가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거고 좀 코드가 맞닿겠다 이런 분석이 그거랑 맞닿아 있지만 동시에 연대하는 마음까지도 보여준다는. 이게 제가 농구를 전혀 모르고 잘 안 보는데 그래서 포인트 가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골백업을 해주는. 근데 보니까 이 전체 농구판의 흐름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판 안에서 지시를 해주는 감독의 역할도 하면
하면서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이송태섭의 되게 중요한 퀄리티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재밌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코트 현장을 뛰는 지휘자이면서 대통령 같은. 코트 밖에 감독이 있다면 코트 안에는 포인트가 되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여기서 그 점검해야 될 게 이 슬램덩크를 소비하는 혹시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040과 1020 간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레트로랑 뉴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레트로와 뉴트로를 함께 잡으려면 한 30년 정도의 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세대를 네. 이제 30년 단위로 한 나눕니다. 세대를 넘어가야 네. 이제 뭐 10대들은 모르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세대 간의 갭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슬램덩크가 엄청나게 화제가 될 때 제가 개봉 첫 주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었냐면 한국의 극장이 얼마나 늙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라는 이제 성급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40, 50대를 중심으로 극장을 표를 견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화제가 되면서 이제 OTT나 만화를 좋아하면서 슬램덩크를 알고 있었던 20, 30대가 합류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인기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온라인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슬램덩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혐오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어르신들을 틀딱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용어가 있고 이것과 슬램덩크를 합쳐가지고 슬램덩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틀딱까지 보신 건 너무 그렇죠. 근데 요즘에 온라인 문화가 예, 좀 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센세이션이 될 때는 섞이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항상 그 보면 뭐 하면 1020 세대하고 3040 세대의 세대 갈등 이런 측면이 지나치게 좀 부각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X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 3040 세대나 아니면 뭐 그 50대 초반의 세대나 경험한 문화 코드하고 1020 세대의 문화 코드가 그냥 확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는 이게 키덜트라고 하지만 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사서 모은다든지 특정한 어떤 팬덤을 형성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경험들은 사실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제 왜 우리 학교 가면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은 사이가 나빠요. 나쁠 수가 없는 원래 게 1년 차가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조금 어른 행세는 하고 싶고 여기서는 네가 뭐 이렇게까지 어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제일 뭐 여기서 50대 60대는 사실 2030 세대는 쳐다보기도 좀 어려운 세대잖아. 그렇지만 뭐 그 3040 세대는 사실 좀 만만하잖아요. 맨날 부딪히고 일 시켜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까지 세대 갈등이 심하지는 않다.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램덩크에 대해서 이렇게 표피적으로 다룬 기사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고 그다음에 성별이 나뉜다. 그래서 마치 30대에서 50대의 남성들만 지금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이제 관객의 성비를 최근에 나왔는데 여성 관객이 47%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 이제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관련해서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냐면 온라인에 올라온 어떤 이미지인데요. 10대 딸이 정대만 사진 그림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엄마한테 보내면서 엄마 4위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남자는 내 거야. 사실 그래서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 같은 것들이 슬램덩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슬램덩크 90년대 연재될 당시에도 이미 여성 팬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사실 팬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변형된 작품들도 2차 꽤 창작들도 많이 나왔었죠. 이게 그러니까 90년대거든요. 근데 그 90년대 초반인데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학교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승부라는 MBC 드라마가 있었고 94년에 마지막 승부. 농구 대잔치가 있었고. 네. 뭐 우지원 뭐 그렇죠. 이런 선수들 문경은 네. 서장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엄청 네.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근데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반에서 친구들이 슬램덩크 돌려보고 야자 빼고 이제 농구 연습 구경하러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꼭 성별만의 문제도 아닌 분위기인 거죠. 그때 그 농구 열풍 불 때 그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새길로 좀 빠져갖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슬램덩크가 일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그럴 때 노제팬 왜 외쳤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일본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과거사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히 이렇게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일부 언론이 슬램덩크 열풍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갈등 해소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연결짓는 기사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같은 부류로 그러니까 네, 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그것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바들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들어있고 그건 근거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1세기 온라인에서 그 온라인에 상주하는 각 국가의 강성 민족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때로 온라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어디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끌 때마다 만화가 그럴 때마다 이거 우익 작품이다. 작가가 극우다. 뭐 아니면 어떤 주인공의 귀걸이에 우길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 버전에서 그림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길기처럼 보이는 걸 지우고 이제 뭐 뭘 만든다든가. 그래서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고요. 저는 뭐 슬램덩크의 인기를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일본과 화해하려는 것을 우리가 국민적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하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너무 많았고 몇십 년째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일본에서 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네. 뉴스 보니까 저기 또 일본 관광객이 이제 엄청 또 유입량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한국에 지금 일본 가려면 비행기 값이 너무 뛰어서 못 갈 정도라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갈등은 정치적 갈등대로 있지만 네. 시민들이 각계의 개인의 얼굴을 가지고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고 하는 것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자유로운 개인들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엮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흥미롭게도 21세기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 예를 들면 슬램덩크 있잖아요. 네. 90년대에는 뭐 기독교 단체에서 폭력 만화로 규정하고 못 보게 바꾸는 아, 진짜? 예, 그런 것도 했었고 폭력을 조장한다고 그 만화가? 예, 폭력적인 만화고 폭력적인 폭력적인? 내용이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정대만이 과거에 예, 뭐 그런 주먹질을 한 소년으로 그런 나왔었기 것 때문에 때문에 폭력적이다? 예, 폭력 만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학원 폭력물로 분류를 해서 하기도 했고 최근에 그렇게 따지면 일진 다룬 영화나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시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재단을 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와 정치가 뭐 그러니까 억지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정치가 문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현실적으로 문화가 정치를 담아내는 경우도 있죠. 문화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각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억지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억지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명작이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것도 그러면 명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까?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작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작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기억되고 회자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곱씹게 되고 예. 하는 게 결국은 명작일 텐데요. 뭐 슬램덩크는 코믹스 원작부터가 명작에 이미 이제 올라가 있고 새로운 세대들의 팬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팬덤이 생긴다고 해서 다 좋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슬램덩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가 있었냐면 이제 20대인 친구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슬램덩크를 뭐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이게 그 송태섭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이 내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할게요. 근데 오빠도 형이 죽어버리고 오. 그래서 차남인데 가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엄청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소년 가정이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하지만 소년 가장은 또 아니 어머니가 다 경제생활 하시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내가 형을 대신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차남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소년의 성장담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담이 저희 세대의 영향,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20, 30대한테는 약간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막 아빠 죽고 오빠 죽고 남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네, 고전적인 명작이 될 수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나가볼까요? 명작 그 다음 단계 이제 고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데 응? 왜 지금 그들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성과 사회성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데 뭐하러 읽느냐. 근데 일단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철학적 뿌리를 또 거기서 찾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원용을 하면서 또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을 풀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 원초적인 틀로 삼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전의 역할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비유 가끔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인류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달나라에 가는 시대고 반도체가 뭐를 찍어내고 이런 시대라도 우리가 반도체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쌀 먹고 살고 빵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변하지 않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로 담아낸 진리 그게 바로 신화잖아요. 신화는 사실은 소크라테스나 무슨 플라톤이나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만 해도 문자 이전의 사람이지만 플라톤부터는 이제 문자 이후의 사람들인데 신화는 문자가 생기기 훨씬 더 전에 우리가 서로 원래 갖고 있던 인간으로서의 정서를 담아서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측면이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명작이 무엇이 되고 뭐 이런 측면도 사실은 본질주의적 측면이 있고 구성주의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작 자체에 명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본질주의적 측면이라면 구성주의적 측면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세대나 어떤 젠더적 특성이나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 예술 사조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이 작품,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아직은 역사 짧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추측컨대 언젠가 고전이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 슬램덩크를 둘러싸고 지금 그러니까 평론가들 사이에서 토론 같은 게 붙었는데 슬램덩크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텍스트인 건 맞으니까 주인공들이 다 남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성차별적이다, 뭐 젠더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슬램덩크 안에 중요한 여성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남성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성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거를 얘기할 때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이 슬램덩크라는 작품이 90년대 일본의 학원물과 스포츠물이라는 장르 관습안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이제 장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예전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자님 말씀드려서 떠올랐던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저도 좋아했고 어렸을 때 정말 셀 수 없이 봤었던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21세기에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그러니까 뭐 생명 중요하다 운동 나오면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지점들이 지적되면서 고전 리스트에서 뺄 거냐 말 거냐가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후에 어떤 정도의 어떤 인종 간의 평등 같은 게 달성된 이후에 시대적 한계 안에서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명작은 네 의미가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고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해석을 통해서 고전이 다시 발견되고 다시 해석되고 다시 위치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고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정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게 사실은 똑같은 그렇죠. 얘기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런 그 현재적 시선에 깔려 있는 사회상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는 현재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네. 찾아내는 것. 결국 이게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성원 편집장님. 저는 이 작품 영화 보기 전에 사실은 영화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그랬는데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감상평이 하나 있는데 한 노무사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 노무사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탈한 패배의 상징으로 알려진 북산 엔딩이 예정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러나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고 눈물을 훔치는 것은 패배로 예정된 결과보다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우직하게 최선을 다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노동자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불합리한 생포에는 저항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평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송태섭인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 어렵게 힘든 과정, 인생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네, 영화도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작품은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네.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손희정 평론가님. 저는 제가 이제 만화 원작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뜨문뜨문 보면서 정말로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북산고등학교의 팀장 주장인 채치수가 처음 농구를 시작한 강백호한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리바운드라는 게 쐈지만 실패한 슛을 그렇지. 다시 잡아서 그렇지. 두 번째 기회를 노리는 그렇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실수에 무릎을 꺾지 않는다면 두 번째에는 내가 꿈꾸는 것을 또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극장판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이제 지금 강조점은 결국은 똑같네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인생의 이치가 담겨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너무 오늘 극찬을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과도하게 극찬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영화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거리감이 없습니다. 오늘은 편파 방송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